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인은 기소 결론을 정해놓고 한 수사라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20여일 동안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역학조사도 의료진도 과부합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이 연대해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철회 요구 정책 중엔 법을 위반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접근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 처리가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의 상사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 오른 55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내후년으로 당겨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는지 수사해온 검찰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2달 전 검찰수사위원회의 결정, 즉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뒤집은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흡수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프로젝트 질환은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높고 삼성물산 주가는 가장 낮은 시점에 불법 합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 불법 합병 때문에 삼성물산과 주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없던 업무상 배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10대 3의 의견으로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고 수사 전문가인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핵심 물증으로 프로젝트 G라는 삼성의 내부 문건을 지목했습니다. 삼성이 8년 전부터 추진한 계획인데 검찰은 이 계획대로 불법 승계가 추진됐고 여기에 이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G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2012년부터 만든 내부 문건 프로젝트 G에 주목했습니다. G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의 약자인데 치밀하게 계획된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계획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제일모직 주식 한 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하면서 일부러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린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을 숨기기 위해 삼성 임원들이 위증을 한 점도 범죄로 봤습니다.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프로젝트 G의 이 부회장도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에 미국 골드만삭스 회장을 만나 승계를 위한 주가 조작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들었는데 당시 대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을 위한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삼성 변호인단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기업 총수 수사에서 검찰 기소를 이렇게 반박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앞으로 상당한 법적 공방과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삼성의 주장은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결과 발표 2시간 만에 삼성 측은 2,100자 분량의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문체는 사뭇 강경했습니다. 삼성 측은 첫 문장부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번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뿐만 아니라 엘리엇 등이 제기한 다른 법원 판결 등에서도 불법 경영 승계가 아니라 합법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또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했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의 핵심 근거로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확정 판결을 제시했는데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도 승계 작업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G는 정상적 경영 문건이라면서 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안 등 삼성그룹 규제 법안이 계속 나와 이를 대비한 문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박은 강경했지만 삼성 주변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법정 공방이 경영 위축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이 승부수로 던진 초격차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결국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검찰로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어떨 때는 따르고 또 어떨 때는 따르지 않는다면 심의위는 왜 여는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검찰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만든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네, 지난 6월이었죠. 당시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가량이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적용된 혐의가 포괄적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던 걸로 알려지죠. 자, 그러자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너무 복잡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단시간 안에 이걸 충분히 검토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말고 검찰이 또 다른 물증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9조에는 주임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심의위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나옵니다. 예. 깰 수는 있지만 10대 3이라는 아주 압도적인 다수가 불기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옳다라고 저는 봐요. 일반 국민들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그럼 그 뭐하러 한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자, 존중해야 한다. 이건 뭐 상당히 어쨌든 무게를 둔 표현 같긴 한데 이번 사건 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적이 또 있었습니까? 네, 수사심의위는 2018년 출범 후 올해 2월까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의혹, 제천 화재 사건 등 8건을 심의를 했는데요. 예. 당시 검찰은 심의위 권고 취지대로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고 결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 논란으로도 이어졌죠. 자, 결국 이렇게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수사심의위는 이 검찰 외부 인사들이 주요 사건을 심의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자, 하지만 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불문율로 유지되어 온 거잖아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완전히 깨뜨리는.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같은데 이렇게 듣다가 안 듣다가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5명이 늘어서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학원, 교회 소모임 등 일상에서의 감염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은 송민선 기자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노인 요양원. 7층에서 근무하는 50대 요양보호사가 그제 확진된 이후 80대 환자 2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요양원과 요양시설 등으로 잇따라 확산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12명에서 2주도 안 돼 역대 최대인 104명까지 늘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도권 가용병상은 9개만 남았습니다. 추가적인 인력이 있다면 좀 더 확보된 병상을 더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235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25일 만입니다. 이 가운데 5천여 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최근 유행 시기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세 번째 고비 중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조사 중인 환자가 많고 또 수도권 외에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가 한계에 달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다며 철저한 거리두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초등학생 1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녀간 음악학원과 같은 건물에 지역 아동센터가 함께 있고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의외의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6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에 입주한 음악학원과 지역 아동센터에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초등학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연계를 된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을 특강 레슨이 있어요. 학원에 한 30-40분 머무르는 게 전부인데. 지난달 28일 음악학원의 한 수강생 가족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음악학원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음악학원은 초등학교와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악학원 확진 초등학생 일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 등교도 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19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2명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지역 감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일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울산에서는 가정집에 모여 화투놀이를 했던 노인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온라인 예배만 했다던 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학조사 결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지난달 21일 이곳을 들렀던 60대 남성은 이튿날부터 감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검체 검사는 받지 않고 지난 25일 지인의 집에서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이날 화투놀이를 한 노인 6명 가운데 80대 A씨를 포함한 5명이 확진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에도 다른 지인의 집에서 화투놀이를 했고 여기에서도 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화투놀이 당시 마스크를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꼈다 이러면 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CCTV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난달 21일 시작된 대전의 한 교회 감염과 관련해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온라인 예배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확진된 한 신도는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술이 있었으면 저희가 그때 그 교인 명단들을 확보해가지고 미리 격리시키고 검사를 받았을 텐데. 인천 연수구는 지난달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을 무단 이탈 혐의로 지난달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투수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예정됐던 경기가 취소됐고 리그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투수 신정락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꿈치 부상으로 2군이 있는 서산구장에서 훈련해 오다 31일 발열 증세로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외국인 선수 케이타가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적은 있지만 시즌 중인 국내 프로 선수가 코로나에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가운데 구단은 방역과 접촉자 검사를 마쳤습니다. 동료와 지원 인력 등 밀접 접촉자 40명과 접촉한 1군 선수 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 프로야구 전체가 바짝 긴장한 상황입니다. 오늘 한화의 2군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앞서 맞대결했던 LG 2군은 선수단 전원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군 경기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일단 한화와 두산의 오늘 잠실 경기는 정상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예방을 강화한 KBO는 당혹스럽습니다. 최근에 좀 강화해서 이미 조치가 내려갔고 2.5단계 되고 하면서 선수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는 있었거든요. 프로축구연맹도 최근 각 구단에 고위험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리그 중단이 유력한 상황에 첫 확진자까지 나온 프로스포츠계가 잔뜩 긴장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약속한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문서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연대 조직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 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이를 명문화하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런 명문화된 합의문을 제시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파업을 종결할 것입니다. 정부는 같은 시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권한 바뀌고 한방첩약급여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시범 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인력이 부족하자 군 의료 인력 20명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정혜 신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저녁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전공의들을 잇따라 만나 중재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은 규정대로 휴가를 냈고 절차에 따라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을 의심케 하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추 장관 아들이 2차례 썼다는 19일간의 병가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병가를 가려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근거 자료가 군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야당의 주장뿐이었는데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일병 시절인 2017년 6월 19일간의 2차례 병가와 나흘간의 연가를 합쳐 총 23일의 휴가를 이어서 다녀왔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이 수술 때문에 병가를 얻은 뒤 개인 연차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 하지만 휴가 명령지나 전상 기록과 같은 19일간의 병가 증빙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절차대로 휴가를 진행했다면서도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뭐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구두로 병가를 승인했더라도 사후에 행정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간부 면담 기록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당시 구두 승인을 했던 A 중령은 지난 1월 전역하며 대령으로 명예 진급했습니다. 통합당은 군무 이탈은 단순 휴가 미복귀가 아닌 탈영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엄마가 자기가 저는 이제 휴가도 이제 뭐 미복귀해도 이제 뭐 그냥 처리를 되는구나. 또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이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며 내일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정경두 장관의 국회 발언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문제가 된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서류는 찾지 못했다. 다만 면접 사실을 기록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상의 오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부대로 전화를 해서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저희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시 부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건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 모순은 검찰이 통화 기록만 조회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일병의 부대로 전화가 걸려온 시점은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입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부대 지원 장교였던 A 대위는 서일병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며 병가 처리가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신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A 대위는 상관인 B 중령에게 보고했고 B 중령은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 처리를 해주라고 지시했다는 게 A 대위 설명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률상 직권 남용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A 대위는 6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관련 진술을 했다고 했지만 서울 동부지검은 그런 진술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2017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을 보좌했던 이들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대위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진술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 들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연락 안 되면은 연가를 써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은 검찰이 통화 기록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존 수사팀은 이번 인사로 사실상 해체된 상황입니다. SNS 글로 논란이 된 진혜원 검사도 동부지검으로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제주 해상으로 접근 중입니다. 지금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인데 내일 밤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 연결합니다. 자, 신유만 기자. 아직 비바람이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체감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은 지금 이 순간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제주도 서귀포 남쪽 50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비가 오고 있지는 않지만 바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이처럼 피항한 어선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은 초속 50m에 이릅니다. 초속 40m가 넘으면 달리던 기차가 탈선되고 초속 50m 이상이면 큰 철탑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강수량도 최대 400mm가 예상됩니다. 태풍은 내일 저녁쯤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서귀포 동쪽 바다를 통과합니다. 3일 새벽 3시쯤에는 부산으로 상륙한 뒤 강릉 방향으로 영남 내륙을 관통합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대조기가 겹쳐 파도 높이도 최고 12m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도로까지 덮치는 월파 현상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과 모레 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일주일 전 태풍 바비 때도 큰 피해를 봤던 남해안은 이번에도 태풍의 길목에 섰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태풍 때 간신히 지킨 수확물을 앗아갈까 대비에 나섰고 아직 피해 복구를 하지 못한 이재민들은 태풍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오선열 기자가 남해안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농민이 사과나무와 지주대를 노끈으로 고정시킵니다. 수확철에 닥친 태풍 소식이라 더 걱정입니다. 피해가 있으면 봄부터 여름 내내 고생한 것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태풍 마이삭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에 이릅니다. 어민들은 서둘러 어선을 무트로 올립니다. 파도 때문에 배가 디비져요. 그래서 알초 올려야 됩니다. 수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이재민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태풍인데 아직 잠자리조차 정리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말라야 장판과 도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은 비가 오지 말아야 합니다. 창문도 없이 태풍이 몰고 올 비바람을 겪어야 할 처지입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막 밀어붙인데 뭐 이제 할 수 있어요? 비바람 되치면은 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어요. 폭염과 장마, 태풍까지 기상청 오보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차라리 태풍 국상 경로 예상이 틀렸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한테는 크게 뭐 그렇게 바비는 뭐 피해를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풍이 잘 비켜갔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정부는 오늘 태풍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가사 전체를 영어로 소화한 게 유효했습니다. 먼저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최단 기간 1억 조회수 돌파 기록을 세운 신곡 다이너마이트. 미국 빌보드 싱글 메인 차트인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쾌한 곡에 가사 전체를 영어로 소화한 점이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어 노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영어 가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쉬워진 측면이 있고요. 핫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정하는데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에 올랐지만 1위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BTS는 이로써 메인 앨범 차트 4번 1위에 이어 싱글 차트까지 빌보드 양대 차트 1위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로이터 통신 USA 투데이 등 외신들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미국 MTV가 주관하는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도 4관왕에 올랐는데 And the VMA goes to BTS On.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을 제친 베스트 팝 부문 수상도 한국 가수 최초입니다. K-팝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신기록 도전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로 올해 계획한 BTS의 월드 투어가 취소될 때만 해도 BTS의 신기록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 전망을 보기 좋게 깨트리면서 이제 명실상부 비틀즈의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가장 미국적인 음악상 그래미를 뚫는 과제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방탄소년단의 멈추지 않는 도전입니다.
2009년 원더걸스의 Nobody. 오빤 강남스타일.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2020년 BTS의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 100 1위. 7명의 청년 BTS가 드디어 빌보드 정상에 우뚝 섰죠. 이제 BTS의 무대는 전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1986년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섰던 이 무대. 멤버 진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하지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팝의 전설 비틀즈도 이 무대를 거쳤습니다. 비틀즈의 미국 데뷔 무대를 만들어줬던 미국 레이트 쇼는 BTS에게 비틀즈의 무대를 재연시키며 Ladies and gentlemen, BTS. BTS를 비틀즈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지난 3월에는 4장의 앨범을 1년 9개월 만에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리며 비틀즈 이후 가장 빠른 기록도 세웠죠. 언어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그럼 우리의 노래를 이렇게 즐겨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저희에게는 영광이고. 멤버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팬클럽 아미. 이들의 팬덤은 BTS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불타오르네. 오늘 KTX에 멤버 전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래핑하는 통큰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 때와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운동 모금에도 팬들이 동참했죠. Known as the BTS Army, pledged to match their donation, raising another $1 million in less than 24 hours. It's incredible. 7년 전 데뷔 당시 본인 이름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이름을 날리던 무명의 아이돌. 멤버 슈가는 2년 전 이런 꿈을 말했죠. 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빌보드 핫100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또 하나의 꿈을 이룬 7소녀는 처음 영어로 만든 노래를 들고 이제 빌보드를 넘어 그래미 어워즈를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식당과 술집, 매장 영업이 금지되자 이 편의점 야외 테이블과 한강공원에 심야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방역 조치의 허점이었는데 결국 서울시가 편의점 안팎 심야 영업도 오늘 밤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둘러앉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으며 대화도 합니다. 밤 9시 이후 식당과 술집, 카페 영업이 금지되자 한강공원을 찾은 겁니다. 지금 9시 넘었는데 음식점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카페가 문을 닫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한강에 왔어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편의점 안팎에서 밤 9시 이후 먹고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어젯밤까지만 해도 편의점은 방역 허점이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도 실종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지금 거리두기 해가지고 줄도 1m씩 꺼야 되는데 손님이 그렇게 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매장 내 테이블 이용이 금지된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제과점을 찾는 이도 있었고 저희 제과점이라고 안 드셔봤는데 거리 유지해서 안 드시죠. 패스트푸드점도 때 아닌 특수를 누렸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공부를 하는 등 패스트푸드점을 카페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곳곳에서 불거지는 풍선 효과 때문에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2.5단계 격상에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이 부쩍 늘었죠. 또 하나 바뀐 게 바로 점심시간 문화입니다.
도시락을 사려고 줄을 서고 또 배달시키는 사람이 크게 는 건데요. 다음 날 점심을 전날 미리 주문할 정도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직장가 모습 서영애 기자입니다. 도시락을 주고받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리 도중에도 주문 전화는 계속 울립니다. 손님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여기에 전화 주문까지 몰리면서 매장 직원들은 이처럼 숨 고를 틈도 없습니다. 손님들은 양손 가득 도시락을 받아갑니다.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음식점을 이용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도시락을 처음으로 이용하게 됐어요. 일부 업체는 아예 배달 주문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배달 주문이 아예 안 됩니다.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배달 주문은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당일 주문이 안 되다 보니 다음 날 점심을 미리 예약할 정도입니다. 여기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11시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상황을 아신다. 그럼 9시도 하시고 전날 밤에도 하세요. 한 배달업체가 주문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순 전체 배달 주문 수는 직전 2주 대비 13.9%포인트 증가했고 도시락 주문은 15.5%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주문이 예전보다는 많이 빨리 될 때도 있는데 거의 1시간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직장과 점심시간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반기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더 거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의 빚이 되는 겁니다. 2년 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은 555조 8천억 원, 올해보다 8.5%, 금액으로는 43조 5천억 원 늘었는데 올해 1, 2, 3차 추경을 더한 것보다 8조 9천억 원 많은 초슈퍼 예산입니다. 문제는 쓸 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0.3%, 사실상 올해 수준에 머뭅니다. 재정의 지출 증가를 통해서 재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악입니다. 수출도 16.1% 급감해 1963년 이후 5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가능하면 적자폭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질적 재정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고 내후년부터는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내년도에도 또 추경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장기 침체로 간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재정 준칙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내년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일자리 늘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쿠폰 지급에도 적지 않은 돈이 배정됐는데 상대적으로 교육과 국방 예산은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내년 예산에 21조 3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적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늘어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겼는데 3조 1,164억 원은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예산이 뒷받침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올해보다 더 늘릴 방침입니다. 노인 일자리 한 자리하고 40대 제조업 한 자리가 이게 등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볼 때는 실업 이걸 가리는 좋은 방편이고. 국방 예산은 5.5% 늘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증가폭이 적었고 전력보강 분야는 올해보다 899억 원이 줄었습니다. 무기체계 분야가 예상보다 있지 않습니까? 좀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을 이번 추경할 때 좀 덜어내서.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수 진작을 위해 쿠폰과 상품권 지급에 나설 방침인데 1조 8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채의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 쿠폰 형태의 정부 지출은 실제 경제 성장과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고요.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지난해보다 2.2% 떨어진 71조 원이 배정돼 12대 중점 분야 중 유일하게 예산이 깎였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30만 원 정도는 50번, 100번 지급해도 재정 건전성에 아무 문제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철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철이 들겠다면서도 발끈했고 여당에서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답변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경솔한 답변이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홍 부총리야말로 무책임하다. 이규민 의원은 불쾌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도 발끈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통합당도 아닌데 당황스럽다며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가시돋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이 홍 부총리의 뜻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 부총리는 몸을 낮췄지만 이 지사의 말이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그렇게 여러 번 지원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신 것 같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자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드리는 5가지 질문을 올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상임위 재배분 문제에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여야 간에 다시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 깍듯이 인사합니다.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횟수를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었는데요. 가만히 지도해야지. 띠동갑인 두 사람은 기자와 취재원으로 만난 40년 인연입니다. 두 사람은 4차 추경을 통한 추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4차 추경을 갖다가 빨리 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독점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위원장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게 원구성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난 아직 사실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이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개원 협상 과정에서 2-3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 강경합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지만 상임위 독식으로 입법 독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한국전력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한전 관련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적발돼 징계까지 받고도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임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운영된 충남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한전 직원이 1년간 부인 명의로 꼼수 운영하다 한전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인 명의로 이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전소도 마찬가지. 한전 직원이 가족 명의로 운영하면서 공사비까지 빼돌리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발전소는 계속 운영 중입니다. 한전은 내부 규정으로 임직원이 발전 사업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차명 소유 등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한전 임직원은 66명. 운영한 발전소만 94개입니다.
하지만 징계 후 사업을 정리한 경우는 2곳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모랄 해저드입니다. 아직까지 발전소를 처분하지 않고 미적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처분을 강제할 규정이 한전 내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허가권을 주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허가권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 올린 매출액만 17억 원에 달합니다. 한전은 소유권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감사에 적발되면 재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늦은 밤 구불구불한 산골도로에서 시속 140km로 질주하면서 폭주를 일삼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폭주 시 소리가 어찌나 큰지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칠 정도였는데 보고 있자면 아찔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도로입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한 바퀴 돌더니 S자로 돌아 한 번 더 회전합니다. 곧이어 나타난 승용차도 연기와 불꽃을 뿜어내며 회전 묘기를 펼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폭주족들이 묘기 운전, 이른바 드리프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순간에 자기 몸도 같이 미끄러지는 거리에서 스릴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감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경남 밀양에서 양산까지 좌우로 굽은 도로를 줄지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이른바 와인딩을 즐긴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줄지어 서서 차에서 내리고 5대 동시 출발. 지난 5월에는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최고 140km로 질주하다 사중 추돌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유발한 소음은 인근 주민들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개조해가지고 앵앵거리면서 앵앵앵앵 이리 다니니까 밤에 일단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죠. 경찰은 난폭 운전을 일삼은 22살 A씨 등 13명을 입건하고 10명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뱀이 몸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러시아 여성의 몸에 1m가 넘는 뱀이 들어가서 의료진이 직접 꺼냈는데 잠든 사이에 여성의 입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수술대에 오른 여성의 입 안에 넣었던 튜브를 잡아당깁니다. 튜브 끝에 기다란 물체가 달려 올라옵니다. 의료진이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1m가 넘는 뱀입니다. 러시아 남부 다케스탄의 레바슈 마을에 사는 이 여성은 자고 일어난 뒤 몸이 불편해 병원을 찾았다가 뱀을 뽑아냈습니다. 다케스탄 당국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왕실을 탈퇴하고 미국으로 떠난 해리 왕자 부부. 넉 달 만에 베버리 힐스에서 센타바버라 몬테시토로 이사했습니다.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파파라치와 관광객들로 붐비기 때문입니다. 파파라치들은 해리 부부와 돌이 지난 아치 왕손을 찍기 위해 수시로 헬기와 드론을 띄웁니다. 정작 해리는 새 환경이 만족스럽습니다. Unbelievably fortunate and grateful to have outdoor space and see my son be able to be outside. 새 집은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있는 174억 원짜리 저택입니다. 중국 하이난 동물원에서 판다 꽁꽁과 순순의 7살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全国所有喜欢两兄弟准备的彩色大吊床、足球啊，还有箩筐啊、葫芦这些。 자이언트 판다로 불리는 야생 대왕 판다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런 장면 사극에 많이 등장하죠. 아니 진짜요? 우리 임금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사실인가? 벽에 붙이는 글, 즉 벽선은 괴서라고도 불렀는데 주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조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대자보였습니다. 왕의 실정이나 탐관오리의 만행을 보다 못한 민초들이 이런 방식으로 항거했고 종종 옥사와 사화로 이어지기도 했죠.
반면 관료와 학자, 유생 같은 지식인층은 상소로 자신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상소 가운데 왕들이 특히 두려워한 것이 지부상소, 즉 내 말이 틀리면 목을 치라는 목숨 내놓고 하는 상소였습니다. 고려 충선왕의 신하 우탁은 상복을 입고 대궐로 들었고 조선 말의 유학자 최익현은 병자수호조약의 격분에 광화문에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엄중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느닷없이 상소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무 7조라는 글이었습니다. 상소문의 형식을 빌어서 현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청와대가 석연찮은 이유로 이거를 비공개로 했다가 뒤늦게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여기에 하교라는 반박글이 등장했고 영남 만인소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부재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시대에 상소문은 무엇이며 그것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어느 장관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무 7조는 공개된 지 나흘 만에 동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답을 할지 말지는 청와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자신감도 없다면 애당초 게시판을 만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상소를 꼼꼼히 읽고 마지막 부분에 꼭 답변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걸 비답이라고 하죠. 절대 권력의 시대에도 민심은 이렇게 중히 다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 직접 나가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9월 1일 앵커의 시선은 21세기 상소 논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태풍 대비에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한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제주 남쪽 해상으로 올라온 뒤 목요일 새벽에는 부산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동해안을 거쳐서 북한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내일과 모레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지역이 비상인데요. 동해안에 400mm 이상,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최고 300mm의 아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역시 동해안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0에서 50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과 겹쳤습니다. 파고가 12m까지 일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